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합격시켜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강사입니다. 제 이름은 한병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과목을 제가 여러분들 고득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내년에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이 과목을 수업하기 전에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시간엔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안내하겠다 이거야. 자, 오리엔테이션은 세 단계로 제가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도가 2025년도인데요. 1년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커리큘럼을 1년간에 수업하는 과정과 여러분이 1년간 공부할 과정, 커리큘럼을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안내할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 어떤 과목으로 어떻게 공부해야지만 합격하는지 합격 전략도 설명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합격 전략이겠죠. 그래서 제 과목도 설명하고 전반적인 학습 방법, 즉 학습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먼저 1년간의 학습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1년간의 학습 커리큘럼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년간 정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1년간의 정규 커리큘럼은 여러분들 시간이 어느 정도 돼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적으로 전념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간의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1년간의 압축 커리큘럼이 있는데요. 압축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내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일도 하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만 시간 되지 뭐 6시간, 7시간씩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압축 커리큘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중에서 1년간 정규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서 시험 내년 10월 25일까지 해서 1년간의 여러분이 공부하는 과정은 4단계로 과정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기본 과정, 세 번째는 응용 과정, 마무리 과정 4단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기초 과정이라는 것은 올해 1월, 올해 11월부터 그리고 12월까지 총 2달간에 걸친데요. 수업 기간은 7주입니다. 7주간에 걸쳐서 기초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초 이론은 공인중개사법을 포함해서 모든 과목의 전반적인 내용의 압축적인 틀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먼저 그 스케치부터 하잖아요.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물감칠 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치하는 과정이 바로 기초 이론 과정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이 과목은 이런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고, 특히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용어를 전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말귀를 알아들어야지만 되죠. 말귀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은 글귀를 터야 돼요. 그래서 말귀 트고 그다음에 글귀를 틀 때 글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이 한글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소에 여러분이 접하지 않았던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용어라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용어를 전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 과정이 있어요. 요거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인데 이론은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기본 이론, 그다음에 핵심 이론. 기본 이론은 이 과목의 전반적인 베이스를 까는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 5월까지 한 달 반 과정은 핵심 이론인데, 핵심 이론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핵심적으로 따로 빼서 중요한 부분만 따로 이론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두 과정은 이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핵심 이론 과정에서는 과거 한 10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의 기출 문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풀어지기 때문에 압축돼서 핵심되는 이론도 공부하고, 그리고 과거의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도록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응용 과정인데요. 응용 과정은 전부 다가 문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인데 일단 6, 7월 2달 과정에서는 3월부터 5월까지 풀었던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풀어줍니다. 기출 문제를 조금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8월 달 과정 이때는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각 과목별로 목차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그 해당되는 내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따로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 풀어드립니다. 결국 6월부터 8월까지 3달 과정은 문제풀이 과정이 되겠죠. 그럼 전반적으로 1월부터 5월까지는 이론 과정,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는 문제풀이 과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과정에서는 일단 2주에 걸쳐서 압축 끝장 100선을 합니다. 압축 끝장 100선이라는 것은 모든 과목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문제를 100문제를 압축해서 이 100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80% 이상은 그대로 적정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100문제를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100선 문제를 딱 보고 나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이 아주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70점, 실수 안 하면 90점, 그래서 70점에서 90점 정도의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서 해결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당황스럽습니다.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문제가 한두 개씩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 책 순서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책 순서와 다르게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 공부했던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는 마지막 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공부했던 내용이 앞부분에서 출제되고 문제 순서를 막 섞어서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동형 모의고사 과정에서는 모든 과목 한 과목 전부 다가 40문제씩 문제를 나눠드립니다. 그리고서 여러분한테 50분 동안 그 문제를 풀게 하고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그 문제를 해설합니다. 그래서 이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딱 마치면은 여러분들이 실전의 대비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면 내가 문제 봤던 거 내가 했던 거 다 나왔네 이런 느낌을 갖고 당황하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의고사 과정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정규 커리큘럼은 시간이 어느 정도 이간 돼서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6시간 이상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오전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압축 커리큘럼이 있어요. 이거 1년간의 압축 커리큘럼은 공인중개사 시험 시간이 좀 부족하다, 내가 직장도 다니거나 또는 다른 일도 병행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한 4시간 정도 그 정도밖에 투자가 안 돼 하면은 압축 커리큘럼을 제가 관장해 드립니다. 압축 커리큘럼도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정규 커리큘럼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기초 이론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 3달 과정은 응용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은 마무리 과정, 이렇게 과정 거치는 것은 정규 커리큘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기초 과정에서는 정규 커리큘럼 과정이라든가 압축 커리큘럼 과정이 똑같아요. 기초 이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을 그냥 숙지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용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올해 기초 이론 과정은 정규 과정이나 압축 과정이나 똑같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기본 과정과 응용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압축 커리큘럼에서 기본 과정 1월부터 5월달 과정은 순수한 이론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먼저 1순환하고 그 다음에 또 연속해서 똑같이 반복해서 2순환합니다. 그 이유가 이와 같이 압축 커리큘럼 과정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더라도 복습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복습하는 과정을 이걸 이론 과정 2순환을 통해서 다시 반복하게 해서 이론을 완벽하게 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용 과정 6월부터 8월까지 3달 과정은 이거 전부 다가 문제 과정이 되겠는데요. 기출 문제 과정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 과정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걸로 연습합니다. 문제풀이 과정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마무리 과정은 정규 커리큘럼과 똑같이 압축 끝장 100선을 통해서 100문제를 통해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드리면 무난하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듀윌에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1년간의 수업을 할 건데, 이 과정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숙지하고 이대로만 따라오신다면 무난하게 전부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좀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안내는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요, 내년도 2025년도 시험은 36회 시험이 되는데요. 10월 25일 날 시험을 봅니다. 토요일 날 보는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년 아마 10월 25일 토요일 날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험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해서 오전도 보고 오후도 봅니다. 오전 시간에는 1차 과목 시험을 보고 그리고 1시간 50분 쉬었다가 오후 시간에 2차 과목을 시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시험 과목을 소개할까요? 이미 알겠지만 1차 과목은 두 과목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학개론, 두 번째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두 과목인데요.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학문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 부동산 학개론이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는 기초적인 학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은 세 과목입니다.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인데요. 제가 담당하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본래 명칭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근데 워낙 명칭이 길다 보니까 좀 줄여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과목은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어떻게 중개업을 하고 보수를 어떻게 받고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가할지,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실매매 금액을 신고해야 되는 내용, 이런 내용을 규율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공법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국가와 개인 간에 관련된 그러한 법이 되겠죠. 자,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려면 국가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건축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땅 전부 다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면적만 건물 짓지 일정 부분은 건물 못 짓는 부분도 있어요. 이와 같이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제한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만든 그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법이 공법인데요. 이 공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은, 공시라는 말이 남한테 내 거라고 알리는 게 공시라는 뜻이에요. 시계가 내 거다라는 것은 차고 다니는 게 내 거죠. 알리는 거야. 그렇지만 부동산, 토지 건물 내 거야 라고 남한테 알리는 방법은 토지 건물을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토지는 내 거야 라고 공시하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것은 결국 등기에 관련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세법,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 당사자 간에는 조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년 전에 10억 원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아파트가 18억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18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매도한 사람은 1년 만에 8억이 올려서 팔았으니까 양도 차익이 있어요. 그 양도소득세라는 소득세를, 양도소득을 내야 되고, 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하여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 내용,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한 법이 세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전부 1차 과목 전부 다 40문제씩 나와요. 그리고 2차도 1번, 2번 두 과목 전부 다 40문제 나와요. 근데 3번은 전체 합쳐서 40문제인데 부동산 공시에 관련된 내용에서 24문제가 출제되고 부동산 관련 세법에서 16문제가 나와서 합쳐서 40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공시법 선생님과 세법 선생님이 별도로 계십니다. 자, 그런데 1차 과목, 2차 과목이 쫙 봤는데 유일하게 1차 과목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만 학이에요. 학문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법률 과목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법, 전부 다 법이에요. 그렇다면 부동산 학개론만 학문이고 나머지는 법률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 학문을 개략적으로 전리한 건데, 이 부동산 학개론은 법과는 관계없는 문제만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행한 35회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학개론에서 40문제 중에서 36문제는 진짜 부동산 학문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그중에서 그다음에 4문제, 많게는 또 5문제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4, 5문제는 전부 다가 다른 과목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공법에 관련된 내용에서 3문제가 나오고, 또 등기법에서도 1문제 나오고, 세법에서도 1문제 나와서 무려 5문제 분량 정도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은 학문만 공부하지만 2차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의 문제가 무려
네다섯 문제가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일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내가 1차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2차까지 하기 너무 힘들어 하면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해야지, 그런 갈등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갈등을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 이유가 부동산 학교에서 부동산 학문이 아닌 2차 과목 문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5문제가 나왔는데, 이 4-5문제는 전부 다가 2차 과목에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야. 2차 과목 중에서도 아주 쉬운 내용의 문제를 부동산 학교에다가 집어넣고 문제를 내니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근데 1,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풀지만, 그렇지만 1차만 하신 분들은 이거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네 해서 쉬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1차를 같이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1차 과목에서 이 민법이라는 법은 모든 법의 베이스를 깔아주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법령이라는 이 제과목에서도 작년, 올해 계속 6문제 내지 10문제가 출제됐어요. 심지어는 올해 시행한 35회 시험에서는 민법과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무려 9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법이란 과목은 민법을 점수를 잘 얻어서 1차 과목을 합격하는 그런 전략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 민법의 기초가 돼서 다른 과목에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민법은 좀 많이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는 1차 과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데, 1차 과목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과목을 조금 더,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공부해 주시면 다른 과목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렇게 1차, 2차로 돼 있는데, 1차 시험 문제, 2차 시험 문제 전부 다가 객관식으로 출제합니다. 선택형이야. 고르는 거야.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고르는데 5개 지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라든가 또는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외에 공무원 시험도 4개 중에 하나만 골라요. 근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 했을 때 찍었을 때는 찍은 게 맞출 확률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합격한다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객관식으로 출제하는 건 하여간 좋은 일이죠. 자, 근데 합격을 하려면 매 과목, 이 전체 과목 전부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차라면 1차 두 과목을 합친 총점수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지만 합격을 하는 것이고, 1차 시험이 합격이 돼야지만 2차 시험도 인정합니다. 또 2차 시험도 세 과목을 합친 총점수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지만 합격합니다. 주의할 것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같은 날 같은 교실에서 봅니다. 근데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2차 시험을 인정하는 거지, 1차 시험은 불합격했다, 근데 2차 시험은 점수가 평균 100점이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은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2차 시험보다는 좀 더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비중을 많이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부할 때 내년 5월까지는 가급적이면 1차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복습을 조금만 하시더라도 1차가 되어 있으면은 2차 과목은 마음이 편안해서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래야지만 합격하는데,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하는 강사인데요. 이 과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는 과목이 정식 명칭이 엄청 길었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중개 실무,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파트가 내용이 완전히 다 다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인중개사 법령인데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올해 시행한 35회 시험에서 스무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스무 문제가 출제됐는데, 스무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중하급에, 중 내지 하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18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은 상급 문제는 한 2문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중하급에 해당되는 18문제는 실제 시험 가신 분은 다 18문제는 다 맞추셨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맞춰주는 게 기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은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근데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 해서 바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행 법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중개업 등록을 해야 된다.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보아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 바로 중개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개업을 하기 전에 먼저 중개업 등록부터 합니다. 이 중개업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중개업 등록을 하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중개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러 오신 것도 나중에 중개업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인데, 중개업 하려면 중개업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중개업 등록을 하려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부터 따야 돼. 이렇게 느끼시면 되죠. 그래서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합니다. 중개업을 하다가 거래를 성사시켜줬어요. 매매 거래 성사시켜줬다, 임대차 거래 성사시켜줬다 하면 중개가 완성되는 거야. 중개가 완성됐다는 말은 거래를 성사시켜줬다 이거야. 그럼 거래를 성사시켜줬으면 그때서야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개공이라는 것은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보수를 받아요. 이 보수를 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요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중개한 부동산도 주택이냐 토지냐 상가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수 요율이 법에 다 달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아요. 보수가 바로 중개 수수료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했어요. 예를 들면 의뢰인인 매수인에게 물건을 잘못 설명했다든가, 나쁜 물건인데 좋은 물건이라고 거짓 설명했다든가, 이런 걸 믿고 매수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그 손해를 중개업을 하신 사장님이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법에서 이런 제재를 가해요. 참고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이 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자격만 취득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안 되면 중개업 등록하면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되는데, 옛날에 중개업자라고 불렀지만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꿔요. 그럼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제재를 받는 것은 일단 행정관청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형사법원에서 과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관청에서는 등록을 한 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킨다든가, 또는 영업정지시켜요.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합니다. 업무를 정지한다든가 이런 행정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관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돈 내라 이거죠. 행정관청이 돈 내라 하는 것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행정관청이 등록 취소, 업무정지 이런 행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형사법원에서는 법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령은 자격 취득하여 중개업 등록을 한 다음에 중개업을 하고 거래를 성사시켜주면 보수를 받는데, 더 받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책임도 짓는구나, 제재를 받는구나, 이런 내용으로 규율되어 있고 20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인데요. 자,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거래한 내용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규율한 법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은 바로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데, 이 부동산 거래는 여러 거래가 있겠죠. 매매 거래도 있고 임대차 거래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매매라는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실제로 매매한 금액, 실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되는 거. 실제 10억 원에 매매했어요라고 구청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 그다음에 계약 중에서도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중에서도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언제 누가 어떤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얼마로, 월 차임 얼마로 임대차 계약했어요라는 보증금 차임 등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신고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신고한 내용은 전부 다가 국가 전산망에다가 관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언제 얼마로 팔렸는지 궁금해. 그러면 전부 다가 전산망을 통해서 다 알 수 있고,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주택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질 때 저 집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사는지 궁금해. 그럼 전부 다가 전산망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국가가 전산망에다가 공개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로 이사 가겠다, 어디 가서 아파트 하나 사야지, 어디로 가서 전세 살아야지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매매 거래 금액, 그 지역에 있는 전세 거래 금액, 임대차 거래 금액 궁금하잖아요. 다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토지가 급격히 가격이 뛰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별별 없는 지역이 있는데 신도시가 들어선대, 또는 과거에는 전철이 여기까지 안 왔어. 근데 전철이 여기까지 들어온대. 그러면 토지 가격이 빡 뛰어요. 그런 지역을 따로 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은 구청에 가서 내가 이 토지 사도 될까요? 라고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예요.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나서 매매 계약을 해야지, 토지거래 허가 안 받고 매매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처리해요. 그리고 처벌도 해요. 이런 내용을 규율한 법이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같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9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보통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그래서 올해는 8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난이도가 중이나 하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됐고, 그리고 난이도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2문제가 됐어요. 결국 난이도 중하급에 해당되는 내용 문제 6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가 중개실무입니다. 실무라는 것은 실제로 업무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중개 업무한다, 이 중개실무 파트는 실제로 중개 업무하는 내용 또는 실제로 경매 관련된 업무를 하는 내용을 규율한 건데, 근데 이 중개실무는 현업에 중개업을 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실무 내용들이에요. 실무 내용이다 보니까 보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민법이라든가 또는 민사특별법이라든가 또는 공법이라든가 또는 등기법과 같이 다른 법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심지어는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민법에 관련된 문제가 무려 9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개실무는 올해 35회 시험에서는 1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2문제 중에서 난이도 중,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가 한 8문제가 출제됐고, 난이도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4문제가 출제돼서 중하급에 해당되는 내용의 문제가 8문제인데, 이 난이도 상급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 경매에 관련된 내용이 민사법 중에서도 바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건 여러분 시험 범위가 아닌데,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공인중개사법 연구 중개실무에서는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가 나와요. 그게 바로 경매에 관련된 법규인데 그게 법조문이 민법 법조문 정도의 분량만큼 이만큼 돼요. 근데 문제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근데 그 한두 문제를 공부하기 위해서 민법만큼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가성비가 없어요.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관련된 경매 또는 매수 신청 대례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그 부분만 제가 강사가 따로 빼서 별도로 강의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의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하급의 문제 8문제만 풀어도 합격하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외에 별도로 실제로 중개 업무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전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법에서 다 문제가 나기 때문에 어디서 문제 나올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이 다 섞어서 문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그렇지만 시험에 나올 건 제가 다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가 공인중개사법령,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중개실무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난이도 상급은 못 풀어도 중하급에 해당되는 쉬운 문제만 풀어도 85점은 나온다는 뜻이에요. 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18문제,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중하급 문제 6문제, 그 다음에 중개실무에서 쉬운 거 8문제 이렇기 때문에 총 30
34 문제가 나오잖아요. 34문제면은 85점 정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하급의 문제만 풀어도 이 과목은 85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이 85점 정도를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이 정도만 맞추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물론 4급의 문제가 한 15점에 해당되는 6문제가 나오지만 15점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 이 부분을 다 맞추려고 공부하다 보면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춘다. 그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는 요 중하급에 해당되는 내용 요 정도만 공부하셔서 시간도 줄이고 합격도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최근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를 최근에 어떻게 출제됐냐 봤더니 출제 경향은 단순 암기식의 문제에서 한 15%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사례를 대입하고 판례와 접목된 문제가 무려 85%가 출제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 주변에서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쪽 저쪽 말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법령은 전부 다 암기해야 돼. 암기 과목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과거에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라는 과목이 암기 부분이 한 7, 80% 출제되고 이해 사례 판례 문제는 한 20%, 30%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최근에 역전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에는 이 제 과목이 민법이라든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이 출제하다 보니까 역시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몰라. 법을 잘 모르니까 그냥 국어식으로 그냥 나와 있는 것만 암기하는 것만 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려 한 5년 전부터는 공인중개사법령 중개실무는 전부 다가 민법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전부 다가 법적으로 출제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푹 줄이고 이해하고 사례하고 판례 중심으로 문제가 내게 된 거예요. 참고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식의 문제는 3문제가 나왔고 37문제는 전부 다가 이해 판례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35회 시험에서 암기식의 문제가 6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사례 판례 여기서 무려 34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의 출제 경향은 단순 암기식보다는 먼저 이해하고 사례 대입하고 판례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제가 다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지만 제가 시험 봐서 합격할 때 그 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최근의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요. 만일 제가 합격할 때 그 실력으로 올해 내년 우리 시험 본다면 저는 100% 불합격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합격할 때보다 지금의 시험의 난이도는 무려 2배 이상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할 때 평균 80점이었다. 그러면 최근 시험은 합격할까 말까 불안 이런 거야. 근데 내가 합격할 때 65점을 합격했다. 그럼 100% 요즘은 시험에서는 다 떨어지는 거죠. 용도로 난이도가 2배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이 과목은 난이도를 아무리 올려봐도 범위가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 30%, 난이도 중 70% 이렇게 나와서 70%가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난이도 상, 그다음에 난이도 중 40%, 하는 30%. 그러면 난이도 중과 하 요것만 알아도 70%는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난이도 상도요. 아주 극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극상의 난이도는 불과 한 3문제 내지 6문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난이도가 중간 정도의 난이도예요. 중간 정도 난이도이기 때문에 요 중간 정도의 난이도만 풀어도 합격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몇 점만 더 합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85점은 누구든지 다 맞을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인데요. 학습 방법은 여러분이 먼저 학습 계획표를 나름대로 계획표를 짜는 게 좋습니다. 인생도 계획대로 사는 게 좋죠. 그렇지만 모든 인생이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합격하기 위해서는 계획표를 작성해서 계획표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간 학습의 계획,
내가 1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인지를 딱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표를 세고, 그다음에 매월 한 달간의 매월 계획표도 따로 세고, 그다음에 그 한 주마다 뼈로뼈로 한 주마다 주간 계획표도 세우는 게 좋아요. 물론 이 계획표를 작성해서 계획대로다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계획표가 있으면은 내가 계획표대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하다 보면 거기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표를 작성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표를 쓰지 마세요. 너무 타이트하면은 계획표대로 하루 이틀 하다가 거기서 지쳐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유 있게 계획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획표대로 딱 하고 나면 내가 성취했다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러면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마음의 여유 있으니까 내가 봤던 거 한번 다시 보지?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야.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되면 계획표는 100페이지를 보기로 했는데 15페이지밖에 못 봐. 그러면 지쳐서 다른 공부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표는 짜되 좀 여유 있게 짜시길 바랍니다. 이 계획표대로 공부하시는데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해도 돼요. 모든 과목 혼자 공부해도 돼. 근데 혼자 공부하면 이해를 하기도 쉽지 않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내가 판단을 못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업을 빼먹지 말고 수업 들으셔야 돼요. 설령 수업을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었다면 인강을 통해서도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 이같이 학습 계획표대로 수업 듣고 거기서 따라서 공부하는데,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해부터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말귀를 트는 거예요. 말귀를 트는 거예요. 강사가 이해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를 하시는 거야. 근데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이해 안 되면 학원 나오시는 분은 쉬는 시간에 강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강사는 여러분이 물어보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초부터 하나씩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다 집에 가서 궁금해. 그럼 전부 다가 인강을 들으면서 거기다 올리는 거야. 학습 질문방에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질문 그리면 모든 선생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해서 공부한 내용을 압축해서 해야 돼. 압축해서 정리하는데, 압축해서 정리하는 것은 강사가 강의하면서 저도 강의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별표를 할 거야. 별표를 안 한 부분은 그냥 쑥 이해돼서 넘어가. 근데 별표했던 부분은 그거는 핵심적인 내용이야. 핵심적인 내용을 복습할 때 그 부분만이라도 압축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여러분 최소한도 제 과목은 1시간 이상은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습은 안 하셔도 돼. 미리 공부해 오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그날 공부한 내용을 1시간 이상 정도는 투자해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습할 때 제가 강의는 기초 입문서라고 있는데 요거 갖고 강의할 거잖아요. 기초 입문서를 한번 읽어보는데 그날 공부한 거 1시간이면 충분히 읽어봐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습하지 않은 학습은 진짜 안개처럼 사라지니까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복습만이 합격의 길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은 복습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쉬었다가 둘째 시간부터 본격적인 본 수업을 할까 합니다. 그럼 둘째 시간에 다시 볼까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